이야기는 한국의 격동기, 해방 전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세상의 중심은 서울이 아니라 늘 조용한 시골이라고 믿는 이들이 사는 곳, 그 마을엔 강가가 흐르고 논이 펼쳐져 있으며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런 고요함 속에도 변화의 불씨는 서서히 자라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편성하려는 듯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상과 현실, 의심과 욕망이 한데 엉켜가고 있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박하사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고향 마을로 돌아온 이른바 지식인이었다. 그에겐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삶을 바꾸려는 이상이 있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고향에 대한 애착 때문만이 아니었다.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다. 피폐한 농민의 삶, 불평등한 지주체제, 냉랭한 인간관계를 그가 가진 지식과 신념으로 바꾸고 싶었다. 그 마을에는 여전히 지주들이 있었다. 땅은 그들의 것이었고 농민은 그 땅을 빌려 목숨을 이어갔다. 하지만 해방 이후 토지개혁의 바람이 불고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박하사는 이 변화 속에서 민중편에 서기로 결심한다. 그는 가난한 농민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같은 밥상을 나누기 시작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상이었다. 옳다고 믿는 것을 실현하는 일, 그러나 세상은 그리 간단치 않았다. 박하사의 곁엔 문수라는 친구가 있었다. 문수는 말이 적었고 행동이 먼저 앞서는 인물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순박한 농민 같지만 그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과 이념이 숨어 있었다. 그는 박하사를 믿고 따랐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서울 출신 지식인의 거리감도 느끼고 있었다. 둘의 관계는 늘 가까우면서도 어딘가 긴장감이 있었다. 한편 마을엔 또 하나의 축이 있었다. 바로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지주 계급. 닐은 박하사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그가 마을을 흐트러뜨리는 인물이라 여겼다. 특히 토지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 속에서 지주는 땅을 지키려 했고 박하사는 그것을 나누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말없이 그 두 힘 사이에서 흔들릴 뿐이었다. 겉으로는 박하사를 응원하는 듯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진짜 땅을 나누게 되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박하사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마을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조합을 세우고 회의를 주도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를 고립시켰다. 문수와 같은 동료들도 점차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보다는 행동을 원했고 변화보다는 생존을 택했다. 그렇게 하나씩 박하사의 주변은 조용히 무너져갔다.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토지 분배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었다. 박하사는 땅을 나누되 공정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수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행동에 나섰다. 그는 일부 지주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농민들에게 나누기 시작한다. 박하사는 그 일을 저지하려 했지만 이미 민심은 문수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의 말보다도 눈앞의 행동이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다. 결국 박하사는 외톨이가 된다. 이상을 지키려 했지만 현실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영향력을 갖지 못했고 지주들 역시 그를 적대시한다. 문수마저도 박하사와 거리를 두게 된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사라졌고 그가 믿었던 사람들은 흩어졌다. 그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떠나는 날, 그는 강가에 서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다. 그토록 열망했던 변화,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 그토록 확신했던 신념.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모두를 불편하게 했다는 사실만 안고 떠나야 했다.
그는 스스로를 카인의 후예라 부른다. 신념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정의로 누군가의 삶을 흔들어 놓은 자신은 선을 믿었지만 그 선이 누군가에겐 또 다른 폭력이었음을 깨달은 자. 그렇게 박하사는 묵묵히 마을을 떠난다. 그의 발자국 뒤엔 고요한 침묵만이 남는다. 일부 해방 공간의 혼란, 이상과 현실의 마찰점. 카인의 후예의 세계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상처와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식민지에서 벗어난 나라가 곧장 평화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아는 채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했던 그 어수선한 시간. 이 소설은 바로 그 틈새에서 시작된다. 작가는 박하사라는 인물을 통해 시대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식인의 초상을 그려낸다. 그는 서울에서 공부한 청년으로 교육받은 이성적 신념을 품고 고향 마을로 돌아온다. 그러나 마을은 그가 배운 것처럼 이상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았다. 땅을 중심으로 얽힌 이익과 갈등은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와 세력, 신념과 생존이 엉켜있는 복잡한 매듭이었다. 박하사는 지식과 이성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한다. 그는 말과 글, 논리와 토론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말보다는 밥이, 이상보다는 몸으로 부딪히는 현실이 먼저였다. 박하사의 말은 고상했지만 너무 멀었다. 그의 말은 누구도 배불리 하지 못했고 그의 신념은 누구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 그의 순수한 이상은 점점 마을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간다. 작가는 이 지점에서 아주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건넨다. 그의 이상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의 방식은 외로웠다. 박하사는 영웅이 아니라 한 인간이었다. 그는 정의를 원했지만 사람들을 품지 못했다. 바로 그 점에서 그는 실패의 길로 들어선다. 작가는 여기서 지식인의 책임에 대해 묻는다. 과연 변화란 무엇인가? 말과 논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가? 박하사의 실패는 곧 지식인의 실패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시대와 인간, 구조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2부 카인의 후예, 정의와 죄의 이중성. 소설의 제목은 카인의 후예다. 이 성서적 상징은 단순히 죄를 지은 자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카인은 아벨을 죽인 형제이지만 동시에 신이 인간의 욕망을 처음으로 마주한 존재이기도 하다. 박하사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마을을 흔들었고 결국 사랑과 신뢰, 공동체의 온기를 잃는다. 그는 누구도 해치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신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는 이상주의자였다. 하지만 그의 이상은 타인의 삶에 결코 쉽게 적용되지 않았다. 운수와 같은 농민 동지는 처음엔 그의 친구였지만 곧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운수는 말보다 행동을 택했다. 그는 땅을 나눠야 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했지만 그것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땅을 점거하고 나눠주며 변화를 강행한다. 박하사는 그를 말리지만 이미 민심은 그를 떠나 있었다. 박하사는 정의를 믿었지만 그 정의가 현장에서는 폭력보다도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그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지만 누구의 가슴도 품지 못했다. 그의 이상은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의 피곤한 삶 위에서는 너무 차가웠다. 그리하여 그는 카인의 후예가 된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삶을 흔들고 마음을 멍들게 한 자, 그는 옳음을 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밀어낸 자. 작가는 이 이중성을 통해 인간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무너지며 다시 일어나는지를 깊게 사유하게 만든다. 카인의 후예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다. 그것은 선한 의지로도 죄를 짓게 되는 인간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다. 박하사는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인간이다. 그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는 이 땅에 여전히 던져지